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보가 없어서 해외 창업에 엄두를 못 내시는 개인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만 하더라도 현재 연고 없이 베트남 호텔 창업을 한 케이스고, 또 코로나 기간도 무사히 견뎌냈고 현재도 즐겁게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견해로서 오히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좀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해외에 연고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전문적인 분들의 어려운 의견만 듣고 해외 창업 자체를 작은 사업을 한 사람은 멀게 느껴져서 아예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대부분 주위에서 듣게 되는 정보 자체가 실패한 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사업을 혼자 할 때는 모든 것이 좀 불안하고 흐릿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었냐고 하면요,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으면 머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에너지 드링크를 과하게 먹은 듯한 그런 불편한 느낌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항상 평상시보다 심박수가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 제가 이제 호텔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할 때는 뭐 새벽 3, 4시에 그 모든 세포가 각성된 상태로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전혀 피곤하지 않게 출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좋은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좀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낯선 환경에서 연고 없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심했던 것 같고요.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저처럼 불편한 의심과 사고는 하실 필요가 없게 되시길 희망합니다. 이제 보통 처음에 베트남 사업을 검토하시는 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체제적인 거나 국가 정책적인 리스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베트남이 사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7년간 호텔 운영하면서 뭐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별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요. 그 거시적으로 뭐 세계 경제를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베트남의 역학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베트남이 중국의 선례를 따라서 뭐 사업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안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관점이 더욱 확실해졌는데요. 그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일단 한국과 헤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 코로나 시기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한국항공사 별도 전세기를 통해서 그 베트남 입국 자체를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물론 그 경제인 특별 입국이라고 해서 투자사나 투자사 관계인들에 한해서였는데요. 결국 그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로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자 국가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데, 그 한국은 베트남 누적 투자액이 860억에 달하는 최대 투자국입니다. 그 삼성 한 회사만 해도 이미 누적 투자액이 상당해서 삼성 베트남 법인 하나로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7%, 25%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회사가 그 국가 GDP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 경제 교육 국가거든요. 또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항목에 있어서 최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면 월등한 1위 경제 교육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총리가 바뀌거나 국가 정책이 살짝 바뀐다고 해서 저희하고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입국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제 결혼에 있어서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이제 압도적 1위 배우자 국가입니다. 현재 이제 10만 쌍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한국이 혼인율이 낮음에도 국제 결혼은 좀 증가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는 12년 만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혼인율이 증가했다, 이런 통계도 가끔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압도적으로 베트남 배우자가 1위고, 남자 국제 배우자로서도 미국,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이 3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한국과 그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관계로 묶여버린 관계입니다. 재밌게 얘기해서 그 집안끼리 사돈 관계로 묶였는데 이게 돈으로도 엮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반론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베트남이 지금 아직 성장을 안 해서 투자가 필요해서 그러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내수 성장이 일어날 때는 태도가 돌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결혼을 많이 했다는 이유는 한국과 베트남 자녀가 또 태어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2세, 3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동안 지속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현재 또 이미 한배 가정에서 나온 2세가 베트남 연예계에서 MC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거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저희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출산율이 너무 감소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또 언론에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출산율 감소 자체를 14세기 흑사병에 비유했다고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태 때문에 한국은 할 수 없이 외국 이민자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 정책이 또 성공하려면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미 혼인 관계로 서로 많이 얽혀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 나라보다 더 정서적으로 맞는 국가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 봐서도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투자만 하는 나라는 아니다. 이야기가 좀 멀리 갔는데 제 결론은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두 축인 경제적인 축과 혈연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 관계가 지속돼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 문제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사업을 못할 정도의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이 처음 베트남 사업을 시도하려시는 분 중에 걱정하는 게 베트남에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요거는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일례로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해외 무증빙 신고 의무가 5만 불에서 10만 불로 상향 조정은 됐지만 이제 10만 불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별다른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로 송금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10,000불 이상 송금할 때는 미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은 물론 있고요. 또 각 은행 내규에 따라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에 비해서 베트남은 국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서 서류라든지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검토 사항이 많아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출국 시 공항에서 동화로는 1,500만 동, 달러로는 5,000불까지 한 사람이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에 지폐가 좀 많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지갑을 열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5,000불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벌금을 과금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두 사람이 달러를 들고 베트남을 출국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한 달에 한 번 출국 시에 그러니까 10,000불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년에 계산을 하면 12만 불, 다시 하나로 계산하면 한 1억 5천 정도의 돈을 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1억 5천을 벌려면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고 세후 15% 정도의 수익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후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10억 이하를 투자하고 세후로 15%, 세전으로 20% 넘게 수익을 낼 거 아니면 사실 돈을 어떻게 가져가지에 대한 거는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물론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도 돈을 못 버는 게 문제지 돈을 못 가져가는 거는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여금으로 처음부터 송금을 해서 투자금 회수를 대여금을 반환받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이동이 있을 시에는 다른 국가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외투법인을 했을 경우에 지분 이동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사인만으로도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한국에서 외투법인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투자한 경우에도 지분 이동 자체는 한국에서 서류 사인만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제 현금을 송금하는 것의 경우라도 리걸머니, 그러니까 즉 꼬리표가 붙은 돈이라는 뜻인데요.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애초에 베트남으로 송금을 했고 베트남에서 세금을 다 내고 직원 급여도 주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외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 분들한테 하게 되면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세요. 왜 한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지 번 돈을 여기 현지 베트남이 이율도 높고 성장도 확정돼서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도 오를 것 같은데 왜 굳이 송금을 하는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 부분도 뭐 돈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는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돈을 많이 벌면 일부러도 자산이나 뭐 화폐도 여러 나라로 해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소액 창업의 경우는 돈은 급여로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실행 전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말 정부 차원에서 국부 유출을 걱정하는 그런 큰 사태가 오는 거는 그때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은 또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돈을 그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다음으로 또 많이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또 노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다시 하나 다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해외 사업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남다르게 도전적이거나 사업 능력이 월등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생각한 대로 모든 걸 현실에 구현하는 게 좀 힘들었던 사람에 속해요. 하지만 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컴포트 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안전지대에 있으면 안전지대가 좁아진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사업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성장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뭐 혹시 영상을 본 중에 혹시 성장이 멈춰서 앞이 막혀 답답한 분들이나 또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시고 현재 상태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 오히려 두렵지만 걱정 마시고 글로벌로 진출해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결국 좀 사람 사는 것은 좀 다 똑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글로벌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국외임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문제 해결력이 증강되고 안전지대가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을 좀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